겨울 새벽 5시 서울 지하철 2호선 마지막 차량에 한 할머니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73세 박순덕 할머니였죠.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려 있고 지하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간간히 새벽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탔다가 내리곤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순덕 할머니는 혼자였죠. 순덕 할머니의 손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서였죠. 민수야, 영희야.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구나.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 너희들도 바쁘고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지쳤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 순덕 할머니는 펜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글씨를 쓰는 것도 이제는 힘들었어요.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편지만큼은 손으로 직접 쓰고 싶었어요. 지하철이 한강진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일어날 때마다 소리가 났죠.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덕 할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50살로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강남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죠. 둘째 진수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7년 후 실종 선고를 받았죠. 순덕 할머니는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한 후에는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큰아들 민수가 의대에 진학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나중에 변호사로 전향했지만 말이에요. 둘째 진수는 좀 달랐어요. 예술가 기질이 있어서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순덕 할머니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큰아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효자였어요. 어머니를 잘 모셨죠. 하지만 진수가 사라진 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플랫폼에 내렸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얼어버렸거든요. 플랫폼에는 청소부 아저씨 한 분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를 보고 인사를 건넸지만 순덕 할머니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죠. 순덕 할머니는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서 쉬어야 했죠. 요양원에서 지낸 3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민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두 번째 달에는 2주에 한 번, 세 번째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은 연락조차 없었죠. 며느리 영희는 처음부터 오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죠. 아이들 학원 때문에, 친구 모임 때문에 항상 핑계가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지상으로 올라오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하늘이었어요. 마치 순덕 할머니의 마음 같았죠. 진수만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아이는 달랐거든요. 비록 말썽쟁이였지만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한강진역 3번 출구로 나온 순덕 할머니는 한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조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지나갈 뿐이었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순덕 할머니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고통은 무감각해진 상태였죠. 길가에는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간간히 택시가 지나갔어요. 순덕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다시 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순덕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게 된 건 며느리 영희 때문이었어요. 영희는 순덕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주장했죠.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정신이 멀쩡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아내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는 척 했을 수도 있죠.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집안 문제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떨리는 손글씨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진수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아이만큼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순덕 할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진수가 찍어준 가족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 속 진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덕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한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순덕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남편 박철수가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남편과 함께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거든요. 철수 선생님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교사였죠. 30년 넘게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고 제자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은퇴식 때는 제자들이 모두 모여서 감사 인사를 했을 정도였죠. 철수 선생님의 꿈은 아내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릴 때 순덕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말이에요. 분식집은 작았지만 단골들이 많았어요. 순덕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 동네에서 유명했거든요. 특히 참치김밥은 정말 맛있었죠. 비법은 참치에 마요네즈를 적당히 섞고 양파를 잘게 다져서 넣는 것이었어요. 남편 철수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순덕 할머니는 김밥을 만들었어요. 손님이 없는 오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아들들 이야기도 했어요. 분식집 단골 손님들은 부부의 금슬을 부러워했어요. 그때 큰아들 민수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의사 아들 둔 것을 부러워했거든요. 민수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죠. 방학 되면 분식집 일도 도와주곤 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 써는 모습이 귀여웠죠. 손님들이 와서 의대생 아들이 김밥 써주니 더 맛있다고 농담하기도 했어요. 민수는 정말 모범적인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둘째 진수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술가 기질이 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죠. 고등학교 때는 사진반 활동을 했어요. 진수는 늘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분식집 손님들을 몰래 찍기도 했고 동네 풍경을 담기도 했어요. 분식집 벽에는 진수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아버지 철수는 진수를 걱정했어요. 예술로 밥벌이가 되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진수를 이해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지원해주고 싶었거든요. 진수는 형 민수와 달리 공부는 못했지만
감성이 풍부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죠. 어머니가 힘들어하면 제일 먼저 알아차렸어요. 분식집 운영 5년째 되던 해에 민수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는 대신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지지해 주기로 했죠. 민수는 변호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했죠. 순덕 할머니와 철수는 아들의 뜻을 존중했어요. 진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진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순덕 할머니와 철수는 아들의 꿈을 응원했어요. 진수는 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진전도 여러 번 열었죠. 작품을 볼 때마다 순덕 할머니는 감동했어요. 진수만의 독특한 시각이 담겨 있었거든요. 진수는 특히 사람들의 표정을 잘 담았어요. 그런데 민수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해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철수가 갑자기 쓰러진 거죠. 분식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순덕 할머니가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거죠. 남편을 잃은 순덕 할머니는 분식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철수 선생님이 없는 분식집은 의미가 없었죠.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고 진수는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고 잘 돌봐줬어요. 며느리 영희와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영희도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에요. 민수와 영희의 결혼식 때 순덕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이제 가족이 늘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희는 현모양처형으로 보였고 민수를 잘 보살펴주는 것 같았어요. 진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사진 촬영을 계속했죠. 웨딩 사진부터 돌잔치 사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때로는 밤새워 편집 작업을 하기도 했죠. 순덕 할머니는 진수가 안쓰러웠습니다. 형 민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반면 진수는 항상 불안정했거든요. 하지만 진수만큼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바쁜 와중에도 자주 안부를 물었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기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10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성공하고 둘째 아들은 꿈을 쫓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가 있는 평범한 가족 말이에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잃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때를 그리워했어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0년 전 그날을 순덕 할머니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15일 금요일이었어요. 진수가 첫 개인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죠.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갤러리를 빌렸거든요.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였지만 진수에게는 꿈의 무대나 다름없었어요. 진수는 몇 달 전부터 사진전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동안 찍은 작품 중 최고의 것들만 골라서 전시하려고 했어요.
사진 제목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지었죠. 순덕 할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진수는 그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사진전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붙이러 간다고 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아들이 기특해서 도시락까지 싸줬죠. 진수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를 넣어줬어요. 진수는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사진전 꼭 보러 와요. 제일 좋은 자리에 어머니 사진 걸어 놓을게요.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진수는 정말 어머니 사진을 특별히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분식집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수가 교통사고 목격자로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죠. 강남대로에서 일어난 큰 사고였는데 진수가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수를 받으려고 했을 때 진수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경찰관은 진수가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도우려다가 어디론가 갔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진수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진수는 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조금만 늦어도 미리 전화했는데 말이에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도 진수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둘 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을 수색했지만 진수를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현장 근처에서 진수의 가방과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진수의 지갑과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카메라에는 그날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마지막 사진은 사고 현장을 찍은 것이었어요. 혈흔의 양이 상당했어요. 경찰은 진수가 2차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죠. CCTV를 확인해 봐도 진수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매일 사고 현장에 나가서 진수를 찾았습니다. 혹시 기억을 잃고 어디선가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마다 다니며 신원불명의 환자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점쟁이까지 찾아갔어요. 점쟁이는 진수가 살아있다고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민수도 처음에는 열심히 동생을 찾았어요.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죠. 전단지도 만들어서 곳곳에 붙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혈흔의 양을 봤을 때 진수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로서 현실적으로 판단한 거였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사실상 포기했어요. 실종자 명단에서도 진수의 이름이 뒤로 밀려났죠.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의 직감으로는 진수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느껴졌어요. 진수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함께 찾아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죠. 진수가 준비하던 사진전도 무산되었습니다. 갤러리 사장은 미안해하며 보증금을 돌려줬어요. 순덕 할머니는 진수의 작품들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진수가 그렇게 공들여 준비한 작품들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7년째 되던 해에 법원에서 진수의 실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된 거죠. 순덕 할머니는 그날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판사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순덕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미 10년이나 지났다고 말이죠. 진수가 살아있다면 연락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직감으로는 진수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진수를 잃은 후 순떡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수만이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민수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잘 돌봐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바빠지면서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며느리 영희의 태도도 변했어요. 진수가 사라진 초기에는 시어머니를 위로해줬는데 나중에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특히 순덕 할머니가 진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싫어했어요. 영희는 죽은 사람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말하기도 했죠. 순덕 할머니는 진수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와 영희는 그런 순덕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순덕 할머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수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수만큼은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거든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절대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 없이 있을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진수가 사라진 지 8년이 지났을 때부터 민수와 영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75세가 되던 해였어요. 몸도 예전만 못했고 가끔 깜빡하는 일이 생겼죠. 하지만 치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하지만 영희는 이런 작은 실수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영희가 처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영희는 크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기 위험해요.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덕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단순히 깜빡한 것뿐인데 치매라니요. 하지만 영희는 계속 치매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수 앞에서도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했죠. 영희는 매일같이 순덕 할머니의 행동을 관찰하며 꼬투리를 잡았어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민수는 처음에는 아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영희가 계속 얘기하니까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영희가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 걱정이라고 하소연했어요. 영희의 친구들은 대부분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희에게 요양원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어요. 요즘 요양원들은 시설도 좋고 간병도 전문적으로 해준다고 말이죠. 게다가 며느리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했어요. 영희는 친구들의 조언에 귀가 솔깃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영희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영희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요즘 정말 이상해졌어.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우리 남편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확실히 치매 초기 같아.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순덕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단지 나이가 들어서 가끔 깜빡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죠. 민수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대형 로펌의 파트너가 되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는 일이 많았죠.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영희에게 맡겨졌어요. 영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시어머니 문제를 계속 제기했어요. 남편이 일하는 동안 자신이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고 했죠. 특히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과장했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돌보기 힘들다고 했어요. 영희는 정교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민수가 집에 없는 시간에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죠. 그러면 순떡 할머니가 실수를 하게 되고 그걸 민수에게 보고하는 시기였어요. 순덕 할머니는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고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영희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민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순덕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행동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어느 날 영희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우연히 들었어요. 나 드디어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기로 했어. 남편 설득하는데 시간 좀 걸렸지만 이제 거의 다 됐어. 솔직히 말하면 치매는 핑계고 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야. 친구들은 웃으며 잘했다고 말했어요.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한다고 위로해줬죠. 순덕 할머니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결국 영희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 했을 수도 있어요. 승진을 앞두고 집안 문제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을 거거든요. 전문 간병이 필요하다며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영희는 이미 몇 군데 요양원을 알아봐 놓은 상태였어요. 순덕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치매가 아니라고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죠.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게 좋다고 했어요. 영희는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요양원이 집보다 더 안전해요.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돌봐드리니까 저희도 안심이에요. 요양원을 방문한 날 순떡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시설은 좋았지만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죠. 민수와 영희는 이미 모든 절차를 진행해 놨거든요. 입소비까지 미리 내놓은 상태였어요. 입소 전날 밤 순떡 할머니는 진수 방에서 울었습니다. 진수만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 아이만큼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좋은 곳이니까 적응하시라고 자주 면회 오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영희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순덕 할머니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해맑은 요양원에 입소한 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고 언제나 통제를 받아야 했거든요. 식사 시간, 취침 시간,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요양원에는 60명 정도의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죠. 순덕 할머니처럼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더욱 외로웠습니다. 룸메이트는 78세 김옥순 할머니였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순떡 할머니와 정반대 성격이었어요. 밝고 긍정적이었죠. 첫 만남부터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 새로운 룸메이트시네요. 반가워요. 저는 김옥순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순덕 할머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낯설었고 마음도 착잡했거든요.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첫 밤을 보내며 순떡 할머니는 울었어요.
집이 그리웠고 진수가 더욱 그리웠죠. 옥순 할머니의 사연은 순덕 할머니와 달랐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해외에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둘째 아들은 캐나다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돌볼 수는 없지만 매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부러웠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아들들은 비록 멀리 있지만 어머니를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옥순 할머니 침대 옆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화상 통화를 구경하러 왔죠. 옥순 할머니는 아들들과 손자들 얼굴을 보며 행복해 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다음 달에 한국 갈 거예요. 큰아들이 말하면 옥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죠. 순덕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전화조차 오지 않았거든요. 옥순 할머니는 순덕 할머니에게 조언했어요. 진짜 자식은 마음으로 알 수 있어요. 멀리 있어도 사랑하는 자식은 어머니를 잊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면 소용없죠. 요양원에는 최미영이라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간호사였는데 할머니들을 정말 친어머니처럼 돌봤죠. 최 간호사는 순덕 할머니의 우울한 모습을 눈치챘어요. 할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순덕 할머니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 간호사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을 열게 되었죠. 최 간호사는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어요. 할머니,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세요. 세상에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거든요. 최 간호사의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죠. 민수는 처음 한 달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하지만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죠. 두 번째 달에는 2주에 한 번, 세 번째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왔어요. 올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죠. 어머니, 요즘 큰 사건을 맡아서 정말 바빠요. 다음에 더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며느리 영희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바쁘다고 했죠. 실제로는 친구들과 모임을 갖거나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순덕 할머니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아들들과 화상 통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외로워졌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가족들이 자주 면회를 왔는데 순덕 할머니만 혼자였죠. 옥순 할머니는 순덕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순덕아, 너무 슬퍼하지 마.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그런 느낌이 들어.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추석 때도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전화 한 통뿐이었죠. 순덕 할머니는 명절 음식을 혼자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옥순 할머니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갔죠. 다른 할머니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데 순덕 할머니만 혼자였어요. 11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 추워졌어요. 민수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영희는 아예 소식이 없었죠. 순덕 할머니는 자신이 정말 버려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가족들도 많이 찾아왔죠. 하지만 순덕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옥순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요양원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가족 방문으로 들뜬 상태였죠. 로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고 캐럴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에게는 더욱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크리스마스가 자신에게는 외로움만 확인시켜주는 날이었거든요. 옥순 할머니마저 갑작스런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던 친구도 없어진 거죠. 순덕 할머니는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지만 순덕 할머니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죠. 다른 방에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손자들이 할머니에게 선물을 주며 기뻐하는 소리, 가족 사진을 찍는 소리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죠. 그 소리들이 순덕 할머니에게는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순덕 할머니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수야, 크리스마스인데 얼굴 좀 보자.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순덕 할머니만 빼고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에 순덕 할머니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거든요. 최 간호사가 걱정되어 찾아왔어요. 할머니, 식사 안 하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순덕 할머니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최 간호사는 눈치챘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최 간호사는 순덕 할머니 옆에 앉아 말했어요. 할머니,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이런 날일수록 더 견뎌야 해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었어요. 밤 10시가 되자 요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면회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할머니들도 잠자리에 들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옆 침대는 옥순 할머니가 없어서 더욱 허전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순덕 할머니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다시 썼어요. 처음 쓴 유서보다 더 긴 내용이었죠. 민수야, 영희야. 나는 정말 많이 참았다. 너희들이 바쁘다는 것도 이해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야. 나 같은 늙은이가 세상에 있어봤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 진수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아이만큼은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거든. 새벽 2시경, 순떡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유서를 넣었죠. 진수와 찍은 마지막 사진도 가져갔어요. 요양원을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순떡 할머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비상구를 이용하면 경비실을 거치지 않고도 나갈 수 있었거든요. 며칠 전 화재 훈련 때 알게 된 방법이었어요. 복도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간병사들이 순찰을 도는 시간을 피해서 움직였어요. 다행히 아무도 순떡 할머니를 보지 못했죠.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2월의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추웠어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추위는 무감각해진 상태였죠. 요양원에서 큰 길까지 10분 정도 걸었어요. 새벽이라 택시를 잡기 어려웠지만 다행히 한 대가 지나가더군요. 택시기사는 새벽에 혼자 나온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달라고 했죠.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첫 차를 기다렸어요. 역사 의자에 앉아 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떨리는 손글씨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지하철이 왔습니다. 텅 빈 차량에 혼자 앉아 한강 진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간간히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죠. 순덕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진수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이제 세상에 없었어요. 살아있다면 절대 어머니를 이런 상황에 두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한강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역사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답일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3번 출구로 나와 한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새벽 조깅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지만 순덕 할머니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진수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순덕 할머니는 가방에서 진수 사진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진수의 모습이 그리웠어요. 순덕 할머니가 벤치에서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이런 새벽에 여기서 뭐 하세요? 추운데 감기 걸리시겠어요. 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차림이 남루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디선가 본 것 같았죠. 남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덕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순덕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순덕 할머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걸음걸이,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남자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순덕 할머니에게 덮어주었어요. 할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염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분명했어요. 진수야?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도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신기했거든요. 네, 저 박진수 맞는데요. 할머니는 어떻게 제 이름을? 순덕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남자의 얼굴을 더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죠. 엄마세요? 진수도 어머니를 알아봤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진수는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죠. 엄마, 정말 엄마세요? 저예요, 진수예요. 두 모자는 한강변에서 끝없이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순덕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진수야, 정말 내가 맞니?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진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에 휘말렸다고 했어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3년간 기억을 잃었다고 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신원조차 몰랐다고 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기억을 잃어서 엄마를 찾지 못했어요. 3년 전에야 기억이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진수는 기억이 돌아온 후 어머니를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이미 요양원에 가 있었고 민수에게 연락하기도 어려웠죠.
게다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동안 진수는 노숙자 쉼터에서 지냈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에는 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다른 노숙자들을 돕는 일을 했죠.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엄마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꼭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다고 했어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했다고 했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진수는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고 했어요. 우연히 민수를 만난 지인에게서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요양원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여기 있는 게 신기했어요. 사실 진수는 매일 새벽 이곳에서 산책을 했다고 해요.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한강변을 걸었다고 했죠. 오늘도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려고 나온 거였어요. 순덕 할머니는 자신이 죽으려고 했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산책하러 나왔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진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유서가 보였거든요. 엄마, 이제 저와 함께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엄마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예요. 진수는 쉼터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비좁았지만 깨끗했죠. 어머니와 함께 살기에는 좁았지만 진수는 더 큰 집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고 했어요. 진수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새벽 햇살이 두 모자를 비추고 있었죠. 1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였어요. 진수는 순덕 할머니를 쉼터로 데려갔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진수가 직접 끓여준 라면을 먹으며 순덕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였거든요.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어요. 정식 직원이 되었거든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진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했어요. 기억을 되찾은 후에는 더욱 열심히 살았죠. 언젠가 어머니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말이에요. 진수의 방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사회복지 관련 책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자격증이 걸려 있었죠. 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 카페도 있었어요. 노숙자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진수는 그곳의 매니저였어요. 엄마, 여기서 같이 일해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사는 것도 의미 있잖아요. 순덕 할머니는 아들의 제안에 기뻤습니다. 다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날 오후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한 거였어요.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했죠. 어머니, 요양원에서 연락 왔는데 어디 가셨다고요?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뒤늦게나마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순덕 할머니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나는 이제 진수와 살 거야. 진수요? 진수가 어디 있다고요? 설마 사기꾼에게 속으신 건 아니죠? 민수는 믿지 않았어요. 진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확신에 차서 말했죠. 진수는 살아있어.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그날 저녁
민수는 황급히 쉼터로 찾아왔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진수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수야? 정말 너냐?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형,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진수는 담담히 인사했어요. 민수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10년간 자책하며 살았거든요. 동생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진수야, 미안해. 형이 너를 더 열심히 찾았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민수는 진짜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민수야, 내가 나를 버린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나는 이제 진수와 살겠다. 진수가 진짜 내 아들이야.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 연락을 소홀히 한 것, 모든 게 잘못이었다는 걸 알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진수는 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형도 바쁘셨을 거예요.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가족답게 지내요. 민수는 매일 쉼터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며느리 영희도 함께 와서 사과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영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보낸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은 거죠. 시간이 흘러 순떡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진수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하다고 했죠. 김옥순 할머니가 병원에서 회복되어 나왔어요. 순덕 할머니가 진수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죠. 저 말했잖아요. 진짜 자식은 마음으로 안다고요. 두 할머니는 계속 친하게 지냈어요. 옥순 할머니는 종종 쉼터를 방문해서 순덕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죠. 이제 순덕 할머니는 진수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 있게 살고 있어요. 순덕 할머니는 카페에서 김밥을 만들어 팔았어요. 예전 분식집에서 만들던 그 맛 그대로였죠. 손님들이 할머니 김밥을 찾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민수도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있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후부터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쉼터에 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영희도 함께 와서 시어머니를 도왔죠. 어느 날 진수는 어머니께 제안했어요. 엄마, 가족사진 한번 찍어요. 저 사진작가였잖아요. 이제 다시 카메라를 들어볼까 해요. 순덕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다시 꿈을 찾은 것 같아서요. 진수는 쉼터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필요했거든요. 민수와 영희, 그리고 손자들도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오랜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죠. 이번에는 정말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진수가 셀프 타이머를 설정하고 뛰어와서 함께 찍었거든요. 최 간호사도 쉼터에 자원봉사를 오게 되었어요. 순덕 할머니를 보고 정말 기뻐했죠. 할머니, 정말 좋은 일이 생겼네요. 제가 맞다고 했잖아요.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고요. 순덕 할머니는 이제 매일이 행복했어요. 아들과 함께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어서 좋았죠. 가끔 요양원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도 찾아뵀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짜 효도는 돈이나 좋은 시설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난다는 것. 가족의 소중함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은 때입니다. 지금 순떡 할머니는 진수, 민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때로는 아픈 과거가 있어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법이죠. 진수는 말했어요. 엄마,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순덕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이 더욱 빛나 보였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